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박경리의 토지 제3부로 인사드릴게요. 네, 굳이 이 시국에 토지를 읽느냐고 물으셔서 생각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불러온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가속화가 구한말 한반도의 혼돈을 떠올렸는지 모르죠. 평화를 바라는 소망이라고 말해두겠습니다. 자,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좋은데 한번 어긋나면 법과 돈으로 해결이 어렵죠. 감정에 매몰되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굴었던 적이 있었더라면 아마 수긍하실 거예요. 그 조롱과 허물하는 것도 감정의 가닥들인데 토지 3부의 인물들 중 3명을 중심으로 허무와 조롱에 대해 다뤄보려고요. 네, 3명 중 먼저 이상현인데요. 이는 서울을 중심 무대로 3.1 독립선언을 애친 주동인물입니다. 국제사회의 냉랭한 반응에 그 비상한 현실 직시가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좌절로 이어지고 방황하게 하죠. 최서희는 평사리와 진주를 무대로 빼앗긴 땅과 집, 문서를 되찾았지만 그 죽음처럼 성취한 복수 대신 번데기와 같이 텅 빈 상실감을 느끼며 방황하고요. 김화는 해간 스님을 주축으로 지리산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조직과 자금의 약세로 온신의 폭이 좁기만 하고요. 이들 3사람의 특징을 꼽자면 아마 자의식이 높고 이타적 삶을 지향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리더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들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들이죠. 나면서부터 짊어진 그 주어진 숙제를 감당하느라 어쩌지 못하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문장인데요. 종로 거리를 허둥지둥 걷고 있던 억새는 점포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참말로 가게 문을 다 닫았구먼. 동맹철시를 한 것이다. 3월 3일 만세 때 이어 10월에 또다시 서울의 상가들은 문을 닫은 것이다. 마음들을 합치니까 돈에 무서운 장사꾼도 돈마다 하고 장사를 안 하는데 돈보다 나라가 있어야겠다 그거였는데 네, 아주 무겁고 비장하죠. 역사적으로 3.1 독립선언의 의의는 굉장하지만 당대에는 오히려 절망스러웠나 봐요. 그러겠죠. 금방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요. 민족 자결이라는 미국 1순의 선언으로는 만세만 외치면 독립될 것 같았지만 국제사회는 자국들의 이권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조선은 고아이고 끈 떨어진 연일 수밖에. 짧은 문장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발끈한 일본은 자본주의와 경제적 억압으로 한반도를 물들이겠죠. 항일투사든 변절자든 관망자든 남녀노소 신분상하를 막론하고 망국의 쇠사슬에 옴짝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토지는 항상 내용이 재미라기보다 비장하고 슬프고 무겁습니다. 네, 여기서 억새는 하동 이부사댁의 늙은 하인이에요. 하동의 이동진이 노비들을 면천시키고 만주로 독립운동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만세 난리통에 아들마저 잃을까 노심초사 몸져 놓은 안방마님의 분부로 젊은 상전 상현을 찾아다니는 중이었죠. 서울에 와서요. 그 억새의 푸념이 안전 상전내 조롱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 식솔들만 생고생시키고 마음판 만세 불러야 소용이 있나. 목만 터지제. 이름이 좋아 불로초다 빛 좋은 개살구다. 주색잡기도 나란 일이란 말인가. 청백리 가문의 어물전 망신이라. 이부사댁도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그놈의 신식 공부인가 뭔가 그게 사람 망쳤지. 근데 나중에는 상현에 대한 증오와 분노인데요. 조롱이라는 감정.
분노를 토로하면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쾌감을 느끼게 하죠. 힘 있는 자의 치명적인 실수를 손가락질하는 희열 같은 거요. 받았던 수모나 억울함의 안갚음처럼. 하지만 여기서 억세의 조롱은 사악한 안갚음의 것이 아닌 범할 수 없는 상전에 대한 동정과 연민 같아요. 그 가문에 대한 무한한 존경에서 꽃피어난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왜 아니겠어요? 부친도 없는 어린 상전의 놀이 친구였을 테니까요. 신분을 초월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정이라고도 하는 필로스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네, 닷새 만에 아주 떼국물이 주르륵 흐르는 억새가 찾아낸 상전입니다. 빚받으러 왔느냐 소란을 떨게. 네, 늙은 하인과 젊은 상전이 술을 마시는데 상현은 같이 불 속에 뛰어든 동지들이 감옥 아니면 해외로 나가고 자신은 명색이 피신이라고 뒹굴며 사태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와의 대결 그리고 간념의 굴레에서 첩첩이 쌓인 가시덤불 속 자포자기 상태죠. 정말 복잡한 이상현인데요. 감수성 예민한 조선의 젊은 선비가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소학교나 보통학교와 같은 계통을 밟아야 제대로 된 학교를 갈 텐데 학원 따위와 같은 청강생으로 전문 의사나 변호사 같은 자격증이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철새 같은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신지식인이라지만 선비정신과 권위의식은 또 그대로라 여느 사람들처럼 그 기독교 인연에 기대 앞길의 방향을 잡아볼 그런 구멍도 찾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한참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부친 이동진이 활동하는 연해주에서 들깨라는 주갑이 찾아옵니다. 토지를 읽다 보면 비장한 심정이 드는데 모처럼 쨍한 햇볕을 쬐듯 피식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용종천에서 이서방이랑 함께 지낸 성은 주가요 이름은 갑이라 합니다요. 본시부터 배운 것이 없신께. 눈꼬리가 올라가는 호탕함에 시니컬한 상현도 북방 노쇠한 부친의 사정에 귀를 기울일 용기를 내게 하죠. 뜨내기 같은 신세, 돌아오실 형편이 못돼, 기상이 강한 어른, 겉보기에 무상하지. 내 나라를 등지고 20여 세상을 독립운동에 몸바쳐서 늙은 분네들, 동지들 대개 원수놈들 손에 무참하게 세상을 뜨시고 맘 붙일 곳이 없을 것이야. 네, 주갑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현의 폐부를 찌르는 힐난인데요. 그렇지만 부친 이동진의 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주갑의 권유를 상현은 외면하죠. 네, 뭔 놈의 사상과 조직은 그리 많은지 국민당, 보수당, 좌파, 우파, 우한파도 있어요.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상해 임시정부는 와해되고 중국혁명의 조선혁명 지도자들도 모조리 쓰러져 버리고 소설이어도 실제여도 가슴이 아리고 울분이 밀려드죠. 영웅주의적 테러리스트들이 역사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의 자학에 찬 독백이 참 서럽습니다. 누가 알까요? 고결한 지조 높은 이조 선비의 정신이 비루하게 잠식되어가는 사정을요. 늙은 부친은 천리이역 풍설 속에서 아들놈은 기생방에서 늘어지게 자고 전라도 산의 주갑이 분개하겠는걸. 아무렴 어떤가 세상은 막바진데 상놈이 훈계하고 나무라는 세상 아니냐. 양반 자식이 타락하는 것 무리가 아닌지 상놈이 양반을 동정하는 세상이거든. 네, 세상을 떠난 이동진의 추모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송장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담뱃불에 비친 상현의 눈물 젖은 얼굴, 송장한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 이제 다 됐구나. 사내가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순수한 것이다. 그런 순수성에 감동하거나 앞날을 희망적으로 본 때문이 아니라 그 눈물은 자신의 포기,
포기보다 항복의 의미로 송장하는 바다들인 것이다. 조선 500년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졌을게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말입니다. 상현은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죠. 이제 통쾌한 장면으로 가볼게요. 서인의 사랑방입니다. 움켜진 저택도 내놓아야 하는 조진구. 친척이라는 알량한 빌미로 낚아챈 만석지기 땅을 사기꾼들한테 빼앗기고 본래 주인인 서희 앞에서 잘못을 사과하며 비굴한 태도로 선처를 바라는데 선택지가 2개 놓입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선택의 자유를 드리겠소. 일말의 양심을 가져가시든지 돈 5,000원을 가져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시오. 네, 빼앗긴 땅도 거강꾼을 놓아서 다 걷어들인 서인데요. 집문서까지 인계받음으로써 받았던 수모를 안갚음하고 가문의 재건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안수한 거죠. 알다시피 이 양당물고 목표를 이룬 뒤에 찾아오는 게 뭐죠? 허무라는 감정이죠. 서인은 스스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니 더했을까요? 자신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슬픔, 비애라고요. 여기서 허무라는 감정도 통증이 있는데 그건 뭐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픔이죠. 골수가 쑤시거나 심장이 쑤시거나 온 근육이 쑤셔오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약은 잠이라고 합니다. 삐죽빼죽 히스테릭한 충돌들이 고요하게 가라앉게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새로운 자신의 자아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걸 서인은 나비가 날아가 버린 빈 번데기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실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느 것도 없었다라고. 그러면서 허약은 나를 쉬게 하는 것인지 하며, 자 이제 허무에 빠져 자신을 훑어내리며 차츰 이내 다른 안악들처럼 곧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사는 일상적인 자아로 기여하겠죠. 아가페적이고 필로스적인 사랑을 완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과연 서희인데요. 간도에서 돌아오자 자신의 성을 김가로, 길상의 성을 최가로 바꾸고 두 아들을 최씨가의 자식들로 변모시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사 성취 과정에서 맺었던 인연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죠. 3.1 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역관 집에 돈 500원을 보내는데요. 임역관은 상현의 명빈의 부친이에요. 이 서희의 땅 문서를 돌려받을 때 힘써준 인물인데 3.1 만세 광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그 명빈은 주동자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요. 그런데 그 명빈의 여동생인 명희가 이 상현을 사모해요. 그래서 독신을 고집하죠. 그러다 오빠의 설득에 조영하라는 인물과 결혼을 하지만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죠. 이 깨알 재미라는 게 상현을 중심으로 서희와 명희가 삼각관계를 보이지 않게 엮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서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몸종이나 마찬가지였던 봉순이가 기생이 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봉순이와 그의 딸의 생계를 보장해주죠. 또 이게 봉순이의 딸이 누군가 하니 그 이상현의 딸인 거예요. 아, 이상현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이민혜의 탐욕에 시달리는 병든 용의를 자신이 되찾은 평사리 집에서 말년을 보내도록 뒷받침해주죠. 용의가 누굽니까? 마음의 품은 월서는 간도에서 죽어나가고 또 아들 홍을 얻게 된 악처인 이민혜와 같이 사는데 이 악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용이 병든 몸으로 지인이 5골개 닭을 가져왔어요. 아들 홍이 이 국물을 내서 약재를 다리려고 내놓은 냄비의 국물을 이 악처인 이민혜가 후루룩 다 마셔버리고 글쎄 맹물을 채워 넣은 거죠.
이를 보고 홍이 냄비를 엎어버리자 자신의 손등에 그 뜨거운 국물이 튀어 됐다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죠. 아들한테 구박받고 산다면서요. 탐욕스러운 악행이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 거 보면 사람 고쳐 쓰는 걸 아니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네, 그리고 서희는 남편 길상의 옥바라지와 간도의 망명객들을 위한 군자금 대기를 계속하기 위해 위장 친일도 하고 있죠. 구천이라고도 하는 기만, 지리산 도사라고 서희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어쨌거나 서희에겐 모친인 별당아씨의 남자, 할머니의 핏줄로 엄밀하게 숙부인 셈이죠. 그 지리산 도사는 지리산에 응거하며 동학 잔당들의 수장격으로 역할하고 있는데요. 조직도 자금도 약세인 처지에서 이쪽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전 의병의 그늘 밑에 활약했던 그 전술 그대로를 답습합니다. 이를테면 범행 정가수법이라고요. 선도자, 주동자 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조금만 더 할을 부추겨 폭력으로 번지게 하여 열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슬쩍 뒷전에 물러서 버리는 거죠. 그 군중 심리를 교묘히 조종하여 폭동으로 이끌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수법이요. 그렇지만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들이죠. 정말 어느 날 주막에 순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너희들을 체포한다. 형평사 조직원 간수와 서기는 기만 일행이 체포되자 거점인 서희 집에 연락을 취하고 상해 임시정부 쪽과 연결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각각 신변을 정리하는데, 한편 함께 체포된 석포가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죽자 기만은 뼈에 사무치는 슬픔과 햇빛도 못 본 그의 생애를 애도하면서 계속되는 고문에 시달려 몸을 가누지 못한 채로 오히려 홀가분해야 합니다. 조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영원한 미결이거나 무혐의는 기대할 수 없기에 체포된 순간부터 살아나가리라는 희망을 버린 그였는데, 금식을 하든 자살을 하든 입을 열게 하려 살려두는 것뿐이라면서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골수를 쑤시는 것 같은 이 허무라는 통증이 또 나오네요. 마음 밑바닥에서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은 무슨 바람인가? 30여 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꿈속에서도 그 울음을 잊었던 여자. 투쟁과 방랑, 애증과 원한의 가파른 고개를 넘은 평지가 오히려 발끝에 낯설었던 50평생은 마음과 몸이 피로 물들었던 것처럼 격렬했었다. 네, 이런 김환의 자기 고백이 있었죠. 눈을 감은 채 환이 싱긋이 웃는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또 음식을 먹지 않으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옆 간수들한테 나눠주었었던 거죠. 이걸 알아차렸던지 독방에 옮겨진 지 이튿날 아침 한은 스스로 목을 졸라서 시체로 발견되죠. 네, 구천이의 허무는 영원한 잠이 들어서 매년 꽃피는 춘삼월이면 벌나비로 승하하겠죠. 왜 아니겠어요. 천지개벽을 외치며 양반 상민의 벽을 때려 부순 동학군대장 김계주의 아들로, 또 사대부가의 윤시마님의 아들로, 양반도 상민도 아닌 그 정체불명의 신분으로 딱 한 가지 마음에 품은 여인과 끝없는 사랑을 이뤘잖아요. 모르긴 해도 그 윤씨 부인이 모성애를 작동하여 무조건적인 자애로 그들 두 남녀가 도주할 수 있게끔 방치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에로스적이고 병든 여인을 끝없는 헌신으로 돌본 아가페적이며 이승을 넘나드는 필로스적인 사랑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김한은 참 인간의 모델을 보는 듯 참으로 이대합니다. 아무런 직함이 없이 암암리에 동학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인들을 변화시키는 인물로요. 산놈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니만 이런. 그가 어림짐작조차 할 수 없는 동태와 신출기물은 실제 이상의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를 불만으로 표출해 척지기도 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경계 인물로도 지목받기도 했었죠. 네, 구천이는 동학의 남은 불씨를 활활 불태운 인물이었죠. 녹두 장군이 처형되고 30년, 김계주가 처형되고 20년. 기독교 조직은 강렬하게 강세를 몰아붙이는데 동학은 참담한 약세로 떨어지며 친일파로 매국노로 거듭되는 분파로 타락하고 대부분 농민들도 탈락한 상태였으니까요. 평사리 사람들로 가볼게요. 두만네는 서인에서 면천한 이후에 아들 내가 진주에서 비빔밥집과 술 도매상을 열어 살림이 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서인애랑 엮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의병 윤보가 그들한테 베풀었던 은공도 있긴 했었지만 면천 신분이라는 혹이 자식들에게는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에 간수와 서기는 두만을 찾아가서 일본인들한테 술을 먹이면서 조선인 형평사의 기분은 왜 없느냐고 면박을 주는데 두만은 능청스럽게 이를 기만하며 이해타산을 계산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봉기 노인은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심술인데 살인자 그러니까 김평산의 손주나 백정의 손주들이 상급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에서요. 깊은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씀인지 옹졸함에서 비롯한 시기인지 그 한복은 옛날 부친이 저지른 죄악으로 사람 대하기가 괴롭고 아주 두려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면서 거리감도 좁혀지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간도 땅에서 밀정 노릇을 하고 있다는 형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 사정을 역이용하여 군자금 전달 역할을 하기도 하죠. 홍의의 끝없는 방황도 멎어요. 탐욕스러운 생모의 악행이 멎죠. 그가 죽었으니까요. 생모에 대해 화해할 수조차 없는 애정을 넘은 그 미움마저 거두어버린 공허가 상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관수에게 쏠리죠. 예전 무당딸 월선이 말한 나랏돈 먹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지.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혼란할 때면 자기 호주머니 돈 털어 나랏일에 목숨을 바치는 민중들이 있는데 사실 이름이 없죠. 소설 속에서 대별되는 의병의 대표격인 이동진과 동학군의 대표격인 김계주 그리고 대를 이은 두 아들 이상현과 김한이 숱한 민중들의 이름을 대신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켜야 할 한 가지를 위해 다른 많은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조롱을 당하면서 또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서희에게 그것이 가문의 재건이었다면 구천이에게 그것이 별당아시아의 사랑이었다면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듯 여성 편력과 음주에 빠진 이상현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조 높은 4대부 독립투사를 부친으로 둔 양반의 채통까지 송두리째 짓밟고 지키려 하던 그것은 고결한 선비정신이었을까요? 지조가 높을수록 자신에게 가혹할 테니까요. 작가는 이상현의 히스테릭에 한반도의 운명을 투영시킨 것 같아요. 강대국의 정탈전에서 제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무력감 같은. 그래 말하지 않아도 사람마다 향기가 있다고 하더니 김평산의 아들 한복의 아들 영호가 홍의한테 묻습니다. 이제 그 영호는 학생이 되었죠. 아까 봉기 노인이 말한 살인자 손주도 상급 학교를 다닌다냐
하는 그 인물이 한복의 아들 용호인데요. 그 용호가 홍희한테 묻습니다. 우리 학생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강주 송정리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대규모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진 그 시국인데요. 서희도 아들 윤국이한테 반문을 듣습니다. 제가 주동이 되면 안 됩니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이제 노장은 가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제 4부로 돌아올게요. 네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